안녕하세요. 오늘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사회를 맡은 대변인 강선우입니다. 지금부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문제점과 안보,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입니다. 네. 이인영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위원장님입니다. 국회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 윤건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동욱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도균 전 육군 중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말씀은 우리 이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참석하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우리 국민 모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언행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그 전에 우리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의 좀 고견을 좀 들어보고 또 그 의견을 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말씀 오해드리겠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도 우리 민간에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가지는 그 위중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로 국익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국민의 생사와 또 안녕을 고려한 발언 의지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평화안보대책위원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러시아 이런 쪽으로부터의 격앙된 말, 또 태도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점만은 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무슨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방패 삼아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탈평화, 반국익, 초헌법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복음의 고심, 본회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교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정말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자리이고,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입맛에 맞게 강제 동원 문제를 쳐낼 때처럼 이번에도 마무리는 결단으로 포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 국민과 국회가 우스워 보이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절대로 초헌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평화와 국익 수호라는 헌법적 책무는 물론 절차적으로도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세 가지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첫째, 한 세대를 넘게 쌓아온 북방 외교의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익 훼손, 자해 외교로 돌아서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반발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쟁 개입, 공개적인 적대 행위와 같은 격앙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쇳제르부르크에 있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이익이 극단적으로 침해받을 것이 뻔합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 환경은 초긴장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중국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는 러시아와의 갈등은 우리 안보 환경을 노태우 정권 이전 상태로 후퇴시키고 무역 시장은 순식간에 축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가 한마디로 쌍끌이로 수렁에 빨려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북방 외교는 군사 독재자도 외면할 수 없었던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북방 외교를 침몰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제 발등에 도끼질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군사 지원은 평화와 국가 이기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배척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군사 지원은 헌법이 정한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또 포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외교적, 평화적 노력을 해야 할 때 거꾸로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 국가로서의 그 길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해서 한반도 평화와 더 멀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절차적으로도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기 지원을 비롯한 일체의 직접적 군사 지원이 초래할 부정적 연쇄작용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심각성은 외국과의 전쟁이나 파병에 못지않게 중대합니다. 마땅히 국회와 상의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와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군사 지원을 구상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이 파병과 다를 바 없을 이 어떤 형태의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막아낼 것입니다. 법령에 따르더라도 교전 당사국에 대한 무기 지원은 위법입니다. 무기 지원이 수출은 아니지만 무기는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수출이 허가됩니다. 국제평화 또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 허가의 원칙입니다. 방위사업법령은 여기에 더해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까지도 수출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행 법령에 따라서도 무기 지원은 안 될 일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라는 또 외교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강제동원 굴종 외교의 결과가 어땠는지 독도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형국에서 반문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방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원칙을 스스로 쉽게 포기하는 상대방은 존중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 내부의 문제는 우려로 끝나지만은 외부의 문제는 환란으로 이어져서 나라가 큰 혼란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즉시 군사적 지원 불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안보 공백을 초래할 위협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인기, 잠수함 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포병 전력의 핵심 155mm 포탄
50여만 발을 외국으로 반출한다면은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와 전시 대비 비축 물자 확보에 큰 지장이 갈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심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국익을 훼손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보면은 지원 방식과 규모가 더 과감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국으로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당장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16만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날벼락과 같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러시아는 즉각 민감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군은 장거리 전략미사일 폭격기 8대 등을 동원해서 동해상으로 해서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카디지를 침범하는 사례는 지금도 많은데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를 이을 동력을 잃게 될 겁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유엔 경제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에 대한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적대시한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어 추가 제재와 고립 전략에 힘을 잃을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 해협 갈등에 대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편을 정해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큽니다. 중국을 자극해 북중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동북아 힘의 균형을 해쳐 영내 평화와 안정을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접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 국익이 최종 목적입니다. 동맹이나 외교는 국익으로 가는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하게 규탄을 표합니다. 또한 국민의 삶을 직결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밀실에서 몰래 진행하고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의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토의하고 경청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군사적 지원 불가 천명할 것과 외교 안보 정책 전반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석 정책위 의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 총리가 최대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에 다녀온 게 얼마 전입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중국과 정치, 경제, 군사, 과학적 어떤 면에서도 멀리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엊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배터리 협력은 지속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엔, 나토, 미국 어느 단위도 러시아와 전쟁 상태가 아니고 적대 상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와 동맹도 아니고 현재 국제전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인접국도 아니고 러시아와 적대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교사에서 최근 몇십 년간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최근과 같은 격한 언사를 내보이고 있는 것은 유일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는 가기 전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외교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엎어 쏟아버린 물을 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길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서 빨리 국회와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 적대 관계로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외교를 빨리 청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앞에서 말씀 다 하셨으니까 외부위원님들한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식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지난번 일본 때도 요미우리 외신, 지금 로이터 외신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신에 띄워서 떠보는 여론을 떠보고 그 반응을 떠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 언론을 믿지 못하고 작년 11월에 프놈펜 선언 때도 국내 언론들 풀 기자도 데려가지 않고 비밀 회담을 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외신하고 전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 관행은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지금 참여 안 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 규탄 결의안에 찬성했고 20%의 수출 감소를 감수하면서 이미 경제 체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작년 푸틴의 발언이 나온 상태에서 푸틴은 한국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도 대통령이 말함으로써 깰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도청 사건이 나왔을 때 이것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당신들의 유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돕지 못하게 됐다고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직접 지원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해협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에 바이든과의 공동성명에서 3일을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바이든은 지금의 워딩,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세력에 대한 규탄을 넣기를 고집했고 우리는 그것을 수위를 낮춰서 대만 해협의 안정이란 말로 했습니다. 미국은 불만이 있었지만 그리고 중국도 불만이 있었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안정은 광장 중립적입니다. 이 정도 표현으로 충분합니다. 두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자문위원으로서 민주당이 기존의 법안을 확대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혹시라도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것인지 만약 지금 합의 과정에서 들어갔다면 반드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이 대만 관련 발언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강하게 아마 외교적 언사로는 좀 잘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대만 문제에 대한 말참견을 말라고 하는 좀 수위가 좀 높은 그 반응들이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 외교부는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또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관련해서 매우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주지하듯이 러시아보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안보나 경제에 있어서의 그 영향이 매우 심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교는 도박이 아니고요. 국익을 위한 매우 복합적인 그런 사고가 요구되는 분야이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고차원 방정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차원 방정식을 마치 유치원생에게 맡긴 꼴,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도박꾼에게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중 수교의 어떤 전제였던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확실하게 이 부분들을
재천명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김준영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과 서로 연동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하는 언어가 그대로 미국이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 사용해 왔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즉 중국 내에서는 이 확실하게 지금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인태 전략에 완전히 들어와서 똑같은 미국의 그 발언과 같은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좀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변도 진영 외교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반중 삼각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즉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전략에 이 한국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우려가 최근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뭐 방미를 좀 의식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지금 발언이 과거와 다르게 미국의 화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중 전략의 천병으로 한국이 나서고 있는 꼴이다. 보도도 되었지만 푸단대의 한국연구소의 정지용 교수는 신문 기고를 통해서 한국은 미국의 종속국이다, 미국 오빠만 믿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좀 중국 내에서의 반격의 수위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으로 인해서 러시아와의 갈등과 대립까지 더해진 지금의 형국에서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반도의 이점을 활용해서 저희 해륙 복합 국가로 나아가기, 그것을 지향하면서 이루어왔던 많은 성과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한반도 및 동아시아를 신냉전 구도로 몰아가려는 한미일 극우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무지하고 무능한 이 천병 역할이 불러올 심각한 이런 비극, 파국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후에 당 대표님의 언론 기자회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일정하게 좀 반영되어서 강력한 정부에 대한 저지와 대응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무진 행정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 출범 후 한반도의 평화는 실종되었습니다. 한국 간 화해 협력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실용 외교는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모든 불안의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의 무능을 걱정하는 아이러니가 우리의 현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부적, 선제 타격, 멸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는 선의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마치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할 수 있다는 선입관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대량 학살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 반대, 평화 해결, 국익 중시, 실용 외교가 바로 정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답을 몰랐다면 무지입니다.
알면서도 이주를 계속 생산했다면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요즘 한미관계의 한미의 메시지를 보면은 한국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은 절대된 그 메시지를 보는 듯합니다. 러시아가 최신 무기를 북한에 지원한다면 중국이 한국의 대만 문제 개입을 문제 삼아 북한 개입을 노거라 한다면 윤석열 정권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선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은 전쟁의 패수이고 적대국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은 외교의 실패임을 꼭 상기했으면 합니다. 이중 경쟁 속에서 남북 간의 치킨 게임으로 북핵 문제 해결은 난방합니다. 우리 국익은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시켜 깨부수는 한쪽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 공동체로서 평화를 창출하고 분단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국익입니다. 안보 협력에 여와 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 협력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익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보 협력과 평화 협력이 선후 관계가 아니라 선순환 관계로 이끌어야만이 국익이 극대화되면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 여당의 소통 부족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다양한 공청회와 대국민 소통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들여오진 전쟁 위기를 평화 위기로 전환시키는 가칭 반전 평화 시민운동의 적극 추진을 제안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도균 예비역 중장입니다. 앞에 하고 싶은 말 또 좋은 참고가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정상적인 논의 절차나 검토 과정도 없이 언론 매체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익과 국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국익과 연관된 이런 핵심 사안들을 언급할 때는 좀 더 많은 검토 과정과 토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다음 주에 계획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언급을 하고 또 정제되지 않은 입장이 여과 없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정제되지 않은 이 발언으로 인해서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그런 국면을 도래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국익과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된 그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부분 다 반복일 수 있는데요. 외교에는 기본적인 의격이 있고 기본으로 지켜야 할 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하든 또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든 또 그것을 행동으로 하든 간에 지켜야 할 기준과 벗어나지 않아야 될 분명히 범위가 있죠. 그러한 범위와 지켜야 될 기준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를 일단 지키지 않고 화행, 소위 말해서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그 화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청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한 말을 화행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대통령에는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가 있는 것 없는 것은 그 대통령한테는 국익이라는 것이 없고 국민이라는 것이 없고 국격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서 국익을 지키고 국격을 높이라고 뽑은 사람인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익이라는 것은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도 편견을 대면서 국익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팔아먹는다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그 차원을 넘어서 국익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대만의 양안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이나 또 외교부에서 반박을 하고 또 바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 당당한 국가라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국한테 휘둘립니까? 왜 동맹이면 감청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이야기 한마디 못하는 건 휘둘리지 않는 겁니까?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신냉전과 진영화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신냉전과 진영화라는 자체를 우리는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우리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미 그런 상황은 벌어졌는데 스스로 인정하고 뛰어드는 것조차도 우리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데 앞장서서 편가르기를 하고 미국이 원하는 소위 말해서 그 신냉전과 진영화의 전위대 돌격대장 역할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잘 보이기든 어쨌든 돌격들을 자처하고 립 서비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본인이 돌격들에서 본인이 뛰어들면 좋겠지만 국민을 나락으로 저는 밀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우리 국민을 위기와 불안에 누비자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꼭 바라고 싶은 것 중은 어쨌든 대통령의 화행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화행은 시작입니다. 화행이 끝이 아닙니다. 화행의 끝은 청자입니다. 결국 그 청자는 우리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을 주려는 그의 화행이라는 의도적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